드디어 이제 그리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리스고 이 지중해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리스에 들어갈 듯 하면서 이 크레타 섬이라든지 소아시아 지방을 다시 한번 봤는데, 이제 그리스로 들어가는, 그리스면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 이렇게 있는데, 뭐 스파르타, 아테네 많이 이제 있는데 그 두 개가 유명하죠. 우리는 이제 아테네를 중심으로, 스파르타하고 아테네를 중심으로 이제 배우고 했었는데, 민주정 이제 그걸 보도록 하죠. 근데 아직도 아테네로 못 들어가 우리는. 왜냐면은 이 그리스 지방에 폴리스가 굉장히 여러 개 있죠. 아테네가 연맹체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아테네 중심으로 됐다가 뭐 스파르타 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패권이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그런 과정들이 생기지만은, 사실 지금의 그리스에 보다 몇 배 많은 폴리스들이 다른 지역에 있었어요. 지중해 주위에. 그 당시에. 그 중에서도 초반에 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수준, 퀄리티 있는 곳은 당연히 이쪽이야. 소아시아 이쪽 부분이, 여기가 비옥한 초승달지대였는데 지금까지 쌓여온 노하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깊어지는 게 그리스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당시에, 자, 그리스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봤던 것이 페니키아, 또 그리스인들, 또 이쪽도 이오니아인들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이오니아라고 하는 곳이 이제 바로 터키의 이제 남쪽 지중해 연안을 말하는 거예요. 이오니아 음료수 있었나? 근데 그 이오니아가 그리스의 식민지죠. 그리스는 일부는 그리스에 남아있고 일부는 도리아인이나 스파르타 이런 애들 세잖아. 사납고. 내 사촌동생처럼 사나워. 저도 약간 사나운 편견 좀 있는 것 같은 느낌 한데, 그러니까는 바깥쪽으로 많이, 오히려 폴리스의 대부분은 그리스 바깥쪽에 있었고, 그 중에서 처음 문명이 가장 뛰어났던 데가 바로 이오니아 지방. 그 중에서도 밀레투스나 예베소, 성경에 나와 있는 예베소, 이런 데가 이제 이오니아예요. 근데 이제야 그래도 그리스의 시대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에서 배운 민주정이나 이런 거, 거기 처음에 당연히 왕정이고요. 그러다가 민주정까지 이제 오는 그런 여정이 있는데, 그거는 민주정이 아니라 귀족정입니다. 귀족정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귀족에서 나중에 뭐 중후정치로 이렇게 변화될 때는 결국 실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귀족정은 뭘 얘기하냐면은 왕이 있긴 있었는데 상징적인 게 돼버리고, 여기는 그리고 여러 폴리스들이 통일을 해야 될 이유도 없어. 그런 중심을 이루는 한자 문명권에서는 그런 것도 있잖아. 그런 게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여기는 상업지역이고, 그리고 폴리스들이 그냥 연맹으로 공동으로 방어하고 뭐 이러는 거지. 나토 비슷하게
오늘 보니까는 지금 어디였더라? 그 러시아에서 그 키예프 말고도 폴란드 쪽이었나 어디에 지금 떨어졌다고 하는데, 미사일이 방금 뉴스에. 아유, 그리고 군부대 그 음주 운전으로 군부대 그 사고도 그 뉴스 확인했는데, 아유, 그 아드님하고 군생활 거의 겹치게 같이 했던 21살짜리 젊은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아드님도 마음 잘 추스를 시키고 이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쪽은 공동 대응을 해.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다리우스 1세가 이제 하는 그게 있으니까는, 그러나 전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그런 정서도,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왜냐,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신화에서 사람 같은 신이 나오는데 그게 뭐 절대적인 막 그 대상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쪽은 실제로는 왕도 사실 별 필요가 없고, 실제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귀족들이 이제 왕정, 귀족적, 민주정에서 그리스의 대부분의 시기는 귀족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귀족정의 변형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참여한 사람들이 실제로 귀족이 그랬던 것처럼 실력 있는 사람들만 참여했잖아요. 그것마저도 이제 뭐 제대로 이렇게 안 된 부분도 있죠. 중부 정치로 되고. 근데 실력이 있으니까 이제 철기도 들어왔겠다 하니까는, 이제는 이 사람들은 그 이전처럼 그냥 싸움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역을 많이 해본 지역이야. 이게 다 바닷가로 식민지 개척을 했잖아. 개척이라고 하기보다 여기가 더 잘 살았어. 문화 수준도 높고. 밀레투스에서 처음에 철학이 나온단 말이죠. 탈레스가. 그 이유는 여기가 아테네 본토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얘기예요, 수준이. 그러니까 종교적, 정치적으로 억압이 없는 상태로, 또 귀족들 뭐 실력 있고 돈 있고 그러면은 다 사유지 막 넓혀가고, 토지견병은 동서고금에 다 있는 거, 우리나라에도 있고 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쭉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귀족들이 실권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평민이나 노예나 굉장히 많잖아요. 노예가 더 많지.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쨌든 등장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실력자들만 사실은 참여한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시작이 아테네가 아니라 밀레투스란 말이지. 왜? 거기가 원래 무역을 잘하던 데고, 진짜 고대 문명과도 다 있는 곳이고, 그리고 잘 살고, 그리고 정치 종교적으로 뭐가 없어. 그러니까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그 이전까지만 해도 오디세이 시기만 해도, 일리아드 오디세이 시기만 해도 미토스적인 거였는데, 로고스적으로 신이나 아니면은 정치적인 억압을 생각할 필요가 없이 로고스만 가지고 한번 따져보기 시작한 거야, 합리적으로. 그런 문화적 배경들이 다 있는 거야. 문화적인, 또 재정적인, 또 게다가 이 사람들은 그
보는 그 시야가 트여 있기 때문에 깊게까지 가요. 깊게. 탈레스 나 이름 또 생각이 안 나려고 그러는데, 아낙사만도로스, 그 다음 아낙시메데스. 이 이름 다시 한번 헷갈려가지고 다시 한번 또 확인은 해봐야겠네. 이 세 사람이 연달아 나와요. 이제 마지막 아낙시메데스는 피타고라스 시기. 피타고라스는 이쪽이 아니라, 그리스가 여기 있으면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서 정착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리스 본토보다 다른 곳에 폴리스가 훨씬 더 많았어요. 몇 배의 차이가 날 정도로 폴리스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가 더 뛰어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연 철학이 발생을 한 거예요. 더구나 로고스의 시기로 오면서 신도, 정치 권력의 개입도 공백이야. 그 상태에서 탈레스가 물의 철학자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다 단편만 남아 있는데, 그나마도 많은 부분은 후대에 쓰여진 것들이라서, 후대에 쓰여진 건 사실 제가 여러분 뭐 찾아보시면은 책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은 아실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됐고, 의미를 좀 볼게요. 이거저거 많이 했다고요. 저기는 있다. 그 올리브 앞찾기. 거기는 교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나는 게 올리브유하고 포도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무역을 한 거야. 땅이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그 땅이 안 좋아가지고 다 폴리스로 쪼개져 있었고, 근데 이 양반이 물이 만물의 근원이다 라고 했던 이것은 이때부터 나온 처음에 물, 그 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게, 물에서 아페이론에서 공기까지 가거든요. 만물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H2O를 말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또 그게, 그럼 그 물이 뭔가 의미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맞냐 틀리냐는 우리가 몰라요, 사실. 지금 현대과학이 말하고 있는 모든 설명들도 일종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모형이라고. 근데 정합적이면 쓰는 거지. 진리다라고 말을 못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질문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원질을 찾고 싶다. 원질이란 말이나 아르케라는 말이나 둘 다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아르케로 가볼게요. 아르케라고 하면은 시원도 되고, 성경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아르케예요. 태초가. 그리고 본질, 원질, 뭐든지 가장 궁극적인 어떤 공간적, 정신적, 궁극적인 거야. 근데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 자연 철학의 기본적인 특징은 가시성 너머의 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볼 때는 지금 막 이 뭐 아파트 제 눈에 보이고, 하늘 보이고, 뭐 보이고, 땅 보이고, 나무 보이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시적인 것보다 더 넘어 들어가서 깊이 보면은 원질적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예? 물이라고 하는 답을 내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탐구를. 탈레스가. 제가 여기에다가 링크를 걸겠습니다. 몇 년, 2019년 그때 처음 했던 게 이제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제가 자세히 얘기할 건 아니고, 나중에 자연 철학은 다시 또 이과용으로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갈 거지만, 그리고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 설명, 이 세 사람의 그 이후의 사람들도 공통점도 체계적으로, 물로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게 말이 되냐, 근데 물이 어떻게 됐을, 지금 보면 말이 끄덕여지지 않아. 그러나
어떻게 됐을 때 뭐가 되고 어떤 작용을 하고 체계적인 설명, 이론, 메커니즘 이런 거에 접근을 했다라는 거야. 그 다음번에 나오는 것은 아페이론이야. 아페이론은 물은 너무 물질적이에요. 이런 거 전체가 다 설명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규정자인데 물질적인 추상의 끝을 가는 거야. 근데 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굉장히 분석적인 철학이죠. 가시적인 건 넘어서의 상호적인 작용,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이제 사원소, 원자, 종자, 그리고 또 거기에서 약간씩 결이 다른 헤라클레이토스나 파르메니데스 이런 데로 넘어갈 수 있는 사유를 다져놓는 거지. 아페이론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수학적인 사유랑 연결이 되는 추상성이 있어, 아페이론은.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드렸듯이 체계적인 질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배우는 수학 같은 거는 완전한 학문, 질서가 있고 정합적이고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번 깨진 적이 있어요. 현대에 와서 괴델에 의해서. 당연히 그때 당시에 설명도 다 깨지지 지금 깨려면. 그러나 정합성 있게 설명을 하려고 한 거야. 이 아페이론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훗날에 전자계학이나 이런데 뭐 입자에 대한 설명들, 물리학이나 이런데, 입자물리나 이런데 다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연 철학이지만 오히려 아주 현대적일수록 다 있어요. 자연 과학보다도 자연 철학이 근대에서는 조금 덜 힘을 썼지만 관찰과 실험을 통해야 됐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관찰과 실험은 한계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딱 관측되는 것만 가지고 나머지를 다 가지적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근데 그 작업을 이 밀레투스 학파가 한 거지. 근데 그 다음에 공개가 됐는데 그냥 계속 바뀌기만 하네. 원질이 아르케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거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공개는 다시 또 뭐냐면은 아페이론은 너무 추상적이란 거야. 아페이론이 결국은 굉장히 수학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이데아적인, 또 피타고라스적인, 그러다가 다시 공기는 이 사람 생각에는 물과 아페이론 둘이 갖고 있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허전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추상성도 일정 부분 갖추고 물질성도 갖춰서 공기의 조미를 가지고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걸 다 전부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게 막 조밀해지면 막 저런 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물론 현대적인 연력학이랑은 좀 다르지만은 나름의 마찬가지로 체계적 설명, 질서,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의 첫 번째 주자는 그러니까 소아시아인이었던 미노스 문명, 크레타 섬에서 그리스 본토로 넘어왔을 때 본토는 미미했고 그 주위가 오히려 굉장히 강성했는데, 특히 이오니아 지방, 이쪽 지방이 강성했단 말이에요. 요 부분 그리스에서 멀지 않은 요 부분이, 여기까지 내려오면 좀 그렇고, 요 부분에 이런 데가 다 그 밀레투스, 예베소스 이런 데가 있었는데, 그런 데에서 바로 자연 철학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권력 구조는 귀족성,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도시마다, 도시국가들, 가문들이 있었고, 그리고 무역을 했고, 그리고 신은 그냥 신화에 나오는,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트로이 전쟁에서 뭐 어떻게 됐다 이런 거 포세이돈을 뭐 상상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반드시 믿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토대에서
가지적인 것에 대한 드디어 아르케 탐구가 밀레투스에서 시작이 된 거죠. 진짜 그리스 얘기 첫 번째였습니다.